오늘 현장과 사람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삶의 현장을 조명했던 지난 방송을 되돌아봅니다. 먼저 전세 사기 프레임 뒤에 가려진 임대인들의 법의 사각지대를 짚어보며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합니다. 이어 150년 한국인의 사상적 불의를 파헤쳐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통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휴 기간 가족들과 나누었던 온기도 잠시, 우리 앞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치열한 삶의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현장과 사람 특집에서는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절규하는 임대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모순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인의 사상적 불의를 추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분열을 이해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라는 프레임 뒤에 가려진 임대인들의 눈물 어린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후회하는 게 착한 임대인 이렇게 하지 말고 아파트 얘기 나면 축하한다고 10만 원 주고 그냥 한 식구같이 했어요. 그런데 전세 사기라는 프레임이 3년 전부터 생긴 데부터 선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폐가 돼서 완전히 적과적이 된 거예요. 저 벌써 자살하려고 몇 번도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빚에 지고 왜 임차인들하고 이렇게 소환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하냐고요. 우리가 무슨 죄인입니까 여러분? 피는 몰랍니다 여러분. 피는 몰라요. 절대 죽지 마시고요. 우리 살아남아야 돼요. 대의 변제가 되게 되면 이게 모든 가지고 있는 집들이 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이게 부동산하고 임대인, 임차인이 협의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날짜에 보증금 돌려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모든 세입자들이 바로 경찰서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임차인과 임대인들을 서로 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지난 7월 거리로 나온 이들 모두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B아파트 임대인입니다. 정부마다 달라지는 정책에 전세 사기범 5명을 쓴 이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11호 부동산 대책 전부터 광화문에서, 국회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생계를 좌우하는 임대업을 지켜달라며 읍소해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627 대출 규제는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잡는다는 목적과 달리 이들에게 더 큰 위험을 안겼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이하 청년이 받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까지 기존 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대통령실을 찾은 이유는 B아파트 시장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강제적으로 126%에 맞춰지면서 차액 반환하는 게 사실 가장 힘들죠. 물건이 한두 개, 세 개 이렇게 돼서 그냥 1, 2천만 원씩 세집 물어주고 이런 정도면 충분히 버티겠지만 제가 물건이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한 집당 2천만 원씩만 반환을 해도 8억이에요. 임대인의 가장 큰 고충은 이른바 120% 룰입니다. 2022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세 사기가 퍼지자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에 반환 보증이 이용되는 걸 막으려 가입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보증 한도를 공시가격의 140%까지만 인정하고 담보 인정 비율을 90%로 낮췄습니다.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반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규제가 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해 전세값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집주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을 공시가의 126% 수준까지 낮춰야 하는 것. 전세값이 떨어졌을 때 생길 타격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이사를 나가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은 빼줘야 되거든요. 1억 2천에 살고 계셨는데 어쩔 수 없이 9,500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버티고는 있는데 너무 힘들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하고 있지만 부업으로 배달도 하고 있고. 임대업 10년차 김미경 씨.
하나의 사고가 사업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구조 때문에 혹여 작은 사고라도 날까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냅니다. 연락도 안 받고 그러면 목돈을 이제 집도 잘 안 보여주는 임차인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보증보험을 다 들어 있어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집이 10채예요. 10채인데 집 한 채에서 보증보험에서 받아 나가면 모든 집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세입자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들은 그냥 흑자 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집에 그리고 세입자들도 갱신을 하고자 하는 세입자들도 다른 집에 사고가 나버리면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더 살고 싶어도 더 살 수가 없어요. 허그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보증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난 임대인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한 채만 문제가 생겨도 전세 사업 전체가 멈추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허그의 보수적인 감정평가도 괴로움을 더합니다. 외부 감정평가에 비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금액이 많이 나오면 80%고 적게 나오면 50%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5개 업체를 저희가 알지 못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비공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많은 업체를 넣어가지고 좀 더 이제 가격의 이제 평균화를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법 자체가 그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민간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라 그런 요지로서 만들어진 법이고 주거 시장의 안정화랑 이제 공급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법이 이제 생겨나고 여러 가지로 안정화되는 부분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에서 트러블이나 또 문제점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지자체에서도 이제 정확한 매뉴얼이나 이게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이제 전체적인 법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 수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 여당은 달래기에 나섰지만 태풍급 부동산 규제 등장에 시장은 물론 민심도 출렁입니다. 금융당국 국정감사에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규제 대상 지역 확대와 대출한도 축소가 지나쳐 증여와 상속을 못 받고 현금이 없는 이들은 아예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국민들의 중산층의 주거 이동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을 세우랬더니 정책을 안 세워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지금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걸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더 길게 보면 보장해 주는 거다. 여권 인사 상당수는 이미 규제 지역에서 부동산을 산 실정. 니들은 그냥 거기 살아. 새로 집 못 사 니들은. 정부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샀어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아파트에 가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위해서 공급하던 우린 주거 공급 파트너였단 말이에요.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어요. 이 앞서 임대인들이 사기꾼입니까, 여러분? 진짜 전세 사기꾼들은 이 자리에 있지도 않고요. 저희가 사기꾼입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 후회해야 해요. 후회하고 앞으로는 할 계획이 전혀 없어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일부 비아파트로 이동할까 내심 기대도 나오지만 수도권 빌라 전세 대출 역시 더 어려워진 상황. 전세 사기를 막겠다는 6월 정책이 집값을 잡겠다는 10월 대책이 결국 선량한 임대인과 세입자
대다수의 국민을 옥죄고 있는 현실. 대한민국 국토를 밟고 사는 모두가 숨 쉴 수 있는 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석 기자, 영상을 보니까 전세 사기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 때문인지 선량한 임대인들까지 범죄자 취급을 받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느낀 가장 큰 모순은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일반화의 오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악의적인 사기꾼과 그리고 시장 상황의 변화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임대인을 구분하지 않는 정책이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더 크게 불러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126% 룰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면서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겁니까? 이 전세 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이 전세 보증 보험을 강화를 한 건데, 이 실제로는 공시가격 하락과 맞물려서 멀쩡한 집주인들을 빚더미에 앉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 결국 집주인이 파산하면 이 피해는 다시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도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의 반응은 왜 이렇게까지 차가운 걸까요? 일단 현장에서는 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지적하는 게 가장 큰 목소리였고요. 이 규제 지역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식의 이 임기응변보다는 임대차 시장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시스템 설계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법과 제도가 현장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26년 현재 이 갈등을 풀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일단 임대인을 잠재적 가해자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텐데요. 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포괄하는 상생구조와 함께 사고를 사후에 수습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념적으로 가치관에 있어서 풍습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종교에 있어서 분열이 되어 있는 나라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 다양성을 5개 종류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묶어봤습니다. 한국 사람 만들기 저자 함재봉 한국학술연구원장은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5가지로 분류합니다. 친중 위정척사파, 친일 개화파, 친미 기독교파, 친소 공산주의파, 인종적 민족주의파. 이렇게 역사적, 정치적, 국제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여러 흐름이 한국 사람의 뿌리라고 봤고, 이 5가지가 혼합되고 충돌하면서 우리가 현재 한국인이라고 부르는 정체성이 만들어졌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최근 출간한 한국 사람 만들기 시리즈 5번째, 친미 기독교파 2권. 지난 3일 서울 안국동에선 이 책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조선일보 박종인 기자와 경희대 이태광 교수의 서평 공유와 저자인 함원장의 특강까지.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노세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고, 이 책이 다루는 친미 기독교파의 역사적 의미와 한국 근대화 과정 속 역할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갑신정변 실패 후 미국으로 건너갔던 서재필과 윤치호, 한국 최초의 민간신문 독립신문과 독립협회 활동 등을 핵심적으로 다룹니다. 갑오 경장을 계기로 귀국한 친미 기독교파가 활동을 재개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조선 사람들이 그 독립이라는 게 뭔지, 근대 국가로서의 중국의 속방이 아닌 독립국가라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분들이 가장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와서 독립 정신을 불어넣고 독립국가의 국민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제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분들이 우선 일으키는 혁명들이 있었다. 진짜. 조선의 진정한 독립은 정변으로도 전쟁으로도 국제법으로도 제도 개혁으로도 쟁취할 수 없다는 걸 절감한 친미 기독교파. 조선이 독립국가로 설 유일한 방법은 주자 성리학 체제 하에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중화주의, 사대주의, 정근대적 자아의식, 봉건적 정체성을 국민, 인민, 민족으로 개조하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들의 선택과 갈등,
그리고 외적으로도 복잡한 여러 관계망은 한국 근대사의 실체와 자아를 형성합니다. 시대 정신이 그 네트워크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대한제국의 지성과 권력 지형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를 단선적으로 단죄하거나 단선적으로 미화하는 그런 선악적인 구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래가 그 사람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함태영의 손자 저 함재북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방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지성과 시대 정신의 네트워크가 그물처럼 촘촘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떠한 시대적 요인이나 압력 속에서 파생한 저들만의 연결망, 서구 근대를 수용한 인물, 전통적 질서를 지키려 했던 인물, 일본식 개혁을 선택했던 인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근대를 해석한 인물, 그리고 민족주의적 자각을 키웠던 인물까지 같은 민족, 다른 사상, 그리고 같은 시대. 당시의 인연과 선택은 분열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 긴밀히 얽히며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게 된 토대가 됐습니다. 많은 권력들이 그것을 개혁하고 우리 근대 지식인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역사를 둘러보면 모든 지식인들이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바로 법치국가, 입헌국가를 만드는 것이었고요. 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중국을 대체할 그런 아시아적 체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근대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그냥 우리 근대 지식인들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 속에 나온 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그 세계적 흐름에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나온 운동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미덕은 바로 그러한 활동들을 너무나도 잘 구체적으로 또 아주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를 두고 작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성지도를 형성한 대한제국 말기의 네트워크.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 복잡한 역사적 얽힘의 결과입니다. 당시엔 실패로 보였던 독립협회와 독립신문 활동도 지금 돌아보면 한국 사회가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한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조선 체제를 떠받치고 있던 주자성리학을 격화시키는 겁니다. 지독하게 유교를 욕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유교를 욕해 놨으니까 그럼 유교가 아니면 뭐냐? 기독교여야 된다. 미국같이 강한 나라면 기독교를 대체시켜야 된다면서 이제 기독교를 퍼뜨려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 세 번째가 문체혁명인데요. 한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찾아내가지고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거고, 그 당시에는 언문이라고 불렀던 언문으로 대체시켜버리는 엄청난 작업. 그리고 네 번째가 사대부가 아닌 사대부의 나라였던 조선에 그 사대부들이 아닌 남짓 사람들이 주인이 돼야 되니까 국민이라는 개념, 민족이라는 개념을 불어넣어주기 시작하는 그 작업을. 서재필과 윤치호 같은 인물의 시도는 좌절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탄생한 새로운 개념, 책임있는 정부, 자유로운 언론, 국민의 권리 같은 담론 등은 훗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씨앗이 됩니다. 한국 사람 만들기 작업은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다시 더듬어 올라가 오늘 우리가 어떤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재확인하게 하는 시도입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 갈등과 연대가 뒤엉켜 만들어낸 한국 사람의 탄생. 이 복잡한 흐름을 다시 짚어보는 일은 결국 오늘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의 선택을 이해하는 건 단지 역사를 되짚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를 성찰하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사회의 뿌리를 찾는 여정이었는데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주제가 큰 반향을 일으켰죠. 한국인을 5갈래로 분류한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 위정척사부터 개와 기독교파까지 이 5가지 흐름이 현재 한국인의 이 심층 코드라는 분석인데요. 이거 우리가 왜 사안마다 이렇게 갈등하는지 충돌하는지 그 역사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길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리포트에서 언급된 서재필, 윤치호 같은 인물들이 120년 전에 고민했던 국가와 국민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일단 당시의 지식인들은 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네. 이 왕의 백성이 아닌 권리와 책임을 가진 이 시민을 만드는 과정이었는데요. 이게 이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 국민 개개인의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분열이 어쩌면 당연한 역사적 과정일 수도 있다는 시각인데 이 갈등을 어떻게 다양성이라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일단 이 함재봉 원장은 이 서로 다른 뿌리가 다르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대를 단순히 악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이 대화와 정당 정치를 통해서 다양한 생각을 조정해 나갈 때 비로소 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적 성찰이 법치주의 확립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법은 결국 공동체의 약속일 텐데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할 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법의 정신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이 역사를 아는 것이 곧 성숙한 법치 사회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는 셈입니다. 네. 우리의 역사를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적으로 깊이 이해할 때 법 위에 바로 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석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과거는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리되지 못해 현재를 붙잡고 있는 문제일까요? 한국 현대사에선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삶에 깊숙이 개입했던 순간이 상당합니다. 전쟁과 분단, 개발과 치안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사람이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가고 갇히고 침묵을 받기도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가 바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이른바 진화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진화의 3기 출범을 위한 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고 통과할 경우 내년 2월 새로운 진화회가 다시 문을 열게 될 텐데요. 오늘 주목이 판결에서는 이 진화회 출범과 관련한 전문가를 모시고 3기 출범을 갖는 법적, 정치적 의미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사 사건을 직접 다뤄온 법무법인 일생 허윤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먼저 이 진화회라는 게 이 단순 조사기구라기보다는 이 민사소송이나 국가배상 소송의 전제 사실을 이렇게 형성하는 단계다, 이런 점에서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거 청산의 연장선이 아니라 이 사법 판단의 전환점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진실화해위원회는 그 일제 강점기 그 항일 독립운동,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 전후에 이제 민간인 희생, 그리고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이제 인권 침해 등 그 굴곡진 우리 현대사에 이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탄생한 이제 한시적인 국가 조직입니다. 예. 우리 근현대사에서 이제 그 은폐되어 온 그 국가 폭력을 이제 공론화하고 그 국민 통합에 기여했다는 그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네. 그와 함께 이제 조직 및 활동 기간의 한계, 또 조사 결과에 따른 배부상 문제라든지 정치적으로는 역대 위원장의 이제 역사 인식 등 그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많은 과제와 숙제를 남기고, 네. 최근 2025년 11월 26일 그 2기 진화위 활동을 네. 이제 종료했습니다. 네. 이러한 진화위에 대한 이제 평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 청산이라는 이제 의미도 있었지만, 네. 그 피해자 중심의 이제 사고 전환이라든지 또 그리고 지역이나 사건별로 그 파편화되고 은폐되었던 그 각 사건들을 그 국가 차원의 이제 기록으로 통합했다는 점이나, 예. 또는 그리고 이제 과거를 규명하지 않는 사회는 이제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 라는 그 명제를 실천으로 옮겼고, 네. 그 성과는 이후에 이제 사법, 입법, 행정 전반의 변화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점뿐만 예. 아니라 예. 나아가서는 그 권력의 자기 통제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그 민주주의를
정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한 그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예. 그 큰 의미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취재를 해봤는데 지금 국회 계류 중인 이 진화입법 개정안이 24건, 그리고 얼마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을 취합해서 대안법률안을 내놨는데요. 본회의에 부의가 됐고 곧 상정될 전망입니다. 이 현재 계류 중인 진화입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그리고 실무상 가장 큰 효과는 어디서 나타날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고 계신 대로 이제 2005년에 1기 위원회가, 그리고 2020년 이제 12월에 2기 위원회가 각 출범해서 예. 최근에 이제 활동을 종료를 했는데요. 네. 이번 3기 위원회 출범을 골자로 하는 그 진화입법 개정안은 크게 이제 몇 가지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기존에 9명의 진실화해위원회 그 위원 수가 이제 13명으로 이제 증가하게 됐고요. 진실 규명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에도 예. 조사 과정에서 이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이제 사건이 발견이 되면 네. 직권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는 직권 조사 개시 요건을 좀 완화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 손해배상 및 보상의 기준 등을 이제 법률로 규정하게 했고요. 네.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그 피해자들의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아예 이제 배제시킴으로써 예. 그 피해자 및 유족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 손해배상 요건을 완화한 것이 이제 예. 핵심이라고 예. 할 것입니다. 예. 이제 본법이 시행이 된다면 그동안 이제 소멸시효 문제로 배보상을 받지 못한 많은 피해 유족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네.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소멸시효와 배보상 문제가 제일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해서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 진화의 결정 과정이 뭐 참고 자료가 아니라 이 국가 책임 판단의 실질적 근거로 뭐 작용을 했다, 이런 평가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뭐 진화의 결정에 법적 위상을 뭐 바꿔놓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기 진화위 시절부터 그 진화위의 주된 이제 조사 사건은 대부분이 이제 한국 전쟁 전후에 그 대한민국 군경에 의해서 희생된 그 민간인 희생 사건이 네. 그 신청 사건의 그 예. 주로 이제 8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2기 진화위에서는 그 한국 전쟁 이후 그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그 인권 침해 사건에도 이제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요. 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말씀하신 형제복지원 사건, 그리고 성감학원 사건 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건에 대한 그 진화위의 결정은 그 국가폭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형사처벌 등 그 일반 사법 판단만으로는 이제 치유될 수 없었던 그 은폐된 진실에 대해서 예. 그 피해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했다는 점에서 예. 그 2기 진화위의 이제 대표적인 성과라고 보입니다. 예. 법무부 또한 이제 형제복지원과 그 성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이 그 제기한 네. 국가배상 소송에서 그 국가가 제기한 항소, 상고를 전면 취하하고 향후에도 원칙적으로 상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제 최근 밝혔었는데요. 네. 그것처럼 이런 진화위의 결정은 그 사법적 판단의 실질적인 근거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께서 또 직접 그 진화의 사건도 많이 맡으셨었는데, 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가장 뭐 이렇게 바뀐 쟁점이 무엇이냐, 뭐 위법성이냐, 인과관계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입증 부담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배상 소송을 진행하다가 보면 그 위법성의 경우는 오히려 크게 문제가 되지가 네. 않습니다. 일단 진화위에서 그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이제 결정이 되면 네. 그 배상 소송의 피고인 국가는 그 위법성을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예. 대부분 그 국가의 불법 행위로 그 피해자의 그 피해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 그 배상액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네. 진화위 결정은 이제 판결이 아니라 그 국가 불법 행위에 의해 이제 국민이 피해를 보았다는 확인에 그치기 때문에 네. 피해 정도에 따른 그 배상은 개별 소송에 의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네. 없는데요. 예.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 그 배보상의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게 한 것은 이런 피해자의 그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예.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앞서 잠깐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소멸시효 문제 굉장히 또 이제 계속 많이 나왔었는데,
이 과거사 사건에서는 뭐 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소멸시효 그리고 제척기간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3기 진화의 체제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다뤄질지 구체적으로 네.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앞서 그 개별적인 그 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항변하는 사항이 이제 대부분 이제 배상액의 과다도 다투지만 예. 거의 기계적으로 그 소멸시효 항변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진화위 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배상의 길이 막혔던 네.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아예 이제 배제하는 것으로 이제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의 권리 구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미 재판을 통해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기각된 피해자의 경우에 네. 또다시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이것이 이른바 이제 기판력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 등이 이제 여전히 특수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 1, 2기 진화위가 또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고 이 어떤 발표를 할 때마다 또 이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아직 뭐 풀지 못한 과제들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화위는 일단 늘 정치와 이 논란에 놓이기도 했는데 이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 진화의 중립성은 어디서 좀 담보를 돼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 1기 이제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부터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위원장의 뭐 역사인식 논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문제가 있어 왔고 네. 이러한 내용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또 정쟁으로 비화되곤 했습니다. 예. 이건 이제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장과 그 위원회 임명권자가 국회 또는 이제 대통령이었고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위원장의 경우에 사실상 이제 캐스팅 보트권을 행사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예. 되면서 예. 정치화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이제 담보하기 위해서 그 임명권자를 국회가 아닌 민간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대안으로 계속 예. 논의되고 있었는데요. 예. 아쉽게도 이번 개정안에는 이제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진화의 출범이 또 어떻게 다가올지 궁금한데 일단은 뭐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명예 회복의 첫 걸음일 텐데 하지만 이 법적 투쟁의 첫 걸음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전문가로서 좀 당부를 하신다면 어떤 걸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네, 1, 2기 그 진화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인권 침해 사례가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애석하게도 과거 그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이제 고령인 경우가 많으시고요. 네. 이미 사망한 분들도 이제 많기 때문에 피해자나 이제 유족은 이러한 피해 구제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예.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3기 위원회가 이제 출범하게 된다면 적극적인 이제 공지와 홍보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3기 이 진화위 잘했다 이런 좀 평가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좀 충족이 돼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결국은 1, 2기 위원회의 이제 비판과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된다면 2기 위원회 활동 이제 종료한 이후에 별다른 이제 공백 없이 3기 위원회가 이제 출범해서 위원회 활동의 어떤 연속성을 담보했다는 점이나 네. 또 소멸시효 배제 등을 통해서 피해 구제의 범위를 상당히 넓혔다는 점에서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는 보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여전히 그 조사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또 진실규명 결정의 그 구속력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없다는 점이나 예. 또는 배상이나 명예회복의 속도와 그 범위가 피해자가 기대하는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예. 아직도 해결해야 될 이제 숙제로 남아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예. 3기 위원회는 앞으로 이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예. 그 진화위에서 다루는 것 말고도 이 국회에서 뭐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다루는 사안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5.18도 그렇고 뭐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제주 4.3 뭐 여수 순천 사건이 대표적인데 이 별도로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진화위에서 또 다룰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일반적인 이제 진화위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사건을 이제 다루기는 하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네.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비극적 사건, 네. 큰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5.18 민주화 운동, 뭐 부마 민주화 항쟁, 그리고 뭐 여수 순천, 또 제주 4.3 사건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 위원회에서
그 위원회 조사 및 명예회복 그리고 이제 보상이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특별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서 이제 다루어지지만 네. 다만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외에 그 희생자나 그 유가족의 그 정신적 손해, 이른바 위자료는 예. 별도로 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에 대해서 별도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기 진화위에서도 이러한 특별법 그리고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 이제 배보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이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진실을 밝힌다는 건 과거를 들추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일일 텐데요. 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역할은 처벌이 아니라 기록이고, 그리고 보복이 아니라 회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축적될수록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는 결국 선택의 몫으로 남게 될 텐데요. 이 과거를 직시하는 사회만이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목 입판결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 특집을 통해 우리는 집이라는 생존의 현장과 150년 역사라는 시간의 현장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누군가에겐 억울한 눈물의 현장이었고 또 누군가에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갈등과 분열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건강한 토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